저는 미술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아버님은 전부터 저를 고등학교에 넣어서 장차 관리로 만들 생각이셨고 저한테도 그분의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말대꾸라곤 전혀 못하는 저는 멀거니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4학년이 되자 시험을 쳐보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도 벚꽃과 바다의 중학교에는 어지간히 실증 나 있던 참이라 5학년으로 진급하지 않고 4학년을 수료한 뒤에 도쿄의 고등학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하고 바로 기숙사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불결함과 조악스러움에 질려 익사를 떨기는커녕 의사한테 폐결핵이라는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기숙사에서 나와 우에노의 사쿠라기 동에 있는 아버지의 별택으로 옮겼습니다. 저한테는 단체 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청춘의 감격이라든가 젊은이의 긍지라든가 하는 말은 듣기만 해도 닭살에 돋았고 고등학생의 기계라느니 하는 것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실도 기숙사도 비뚤어진 성욕의 쓰레기통으로 느껴졌으며 저의 완벽에 가까운 익살도 거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외가 없을 때에는 한 달에 일주일 내지 2주일밖에 그 집에 묵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는 상당히 넓은 그 집에 집 지키는 노부부와 저 이렇게 세 분이서 저는 슬쩍슬쩍 학교를 빼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쿄 구경 같은 걸 할 마음도 없어서 집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상경하시면 저는 매일 아침 서둘러 등교를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혼고의 센다기 동에 있는 서양화가 야스타 신타로 선생의 화방에 가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대생 연습을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오고 나니까 학교에 나가도 제가 마치 청강생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듯해서 제 자격지심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라 할까 저 스스로 흥을 잃게 되어 점점 학교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끝내 애교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마쳐버렸습니다. 교과라는 것도 한 번도 외우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윽고 화방에서 어떤 미술 학도로부터 술과 담배와 창녀와 전당포와 좌익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묘한 배합입니다만 사실입니다. 그 미술 학도는 호리키 마사오라고 하며 도쿄의 상인 계층에 사는 시타마치에서 태어났고 저보다 6살 나이가 많고 사립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아뜰리에가 없어서 이 화방에 다니면서 서양화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OM만 빌려줄 수 없을까? 그저 서로 얼굴을 알고 있는 정도였고 그때까지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오엔을 내밀었습니다. 좋아, 마시자. 내가 너한테 한 통 내는 거야. 착한 꼬마로군.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화방에서 가까운 호라이동의 카페로 끌려간 것이 그와의 교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부터 자네를 주목하고 있었지.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수줍어 하는 듯한 미소. 그것이 장래성이 있는 예술가 특유의 표정이라고. 자, 서로 알게 된 기념으로 건배. 기노씨, 이 녀석 미남이지? 반하면 안 돼. 이 녀석 덕분에 유감스럽게도 난 화방에서 2번째 미남이 되었어. 호리키는 가무잡잡하고 단정한 얼굴에 그림 그리는 학생으로서는 드물게 반듯한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고르는 취향도 얌전하고 머리카락에는 포마드 크림을 발라 찰싹 붙이고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하지도 않는 장소이기도 한데다가 그저 겁만 나서 팔짱을 끼었다 풀었다 하며 말 그대로 수줍어 하는 듯한 미소만 띠고 있었습니다만 맥주를 2서너 잔 마시는 동안에 묘하게 해방된 듯한 홀가분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미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야야 시시해. 그런 곳은 시시하다고. 학교란 시시한 거야. 우리의 스승은 자연 속에 있나니 자연에 대한 정열,
그러나 저는 그의 말에 도통 경의를 못 느꼈습니다. 바보군. 그림도 시원찮을 게 틀림없어. 그렇지만 놀기에는 괜찮은 상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도회지의 건달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저와 형태는 달랐지만 역시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유리되어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동료였습니다. 그가 의식하지 못한 채 익살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익살꾼의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저 노는 것뿐이야. 놀이 상대로 사귀는 것뿐이야. 언제나 그를 경멸하고 때로는 그와의 교제를 부끄럽게 여기기까지도 했으면서도 그하고 같이 다니는 사이에 저는 결국 이 사나이의 한테조차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 남자를 호인, 드물게 보는 호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간 공포증이 심한 저도 완전히 방심하고 좋은 도쿄 안내자가 생겼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서 전차를 타면 차장이 무섭고 가부키 극장에 가고 싶어도 현관 계단 양쪽에 쭉 늘어서 있는 안내양들이 무섭고 레스토랑에서는 등 뒤에 조용히 서서 접시가 비기를 기다리는 웨이터가 무섭고 특히나 돈을 치를 때 그 어색한 손놀림. 저는 뭔가를 사고 나서 돈을 건넬 때면 인색해서가 아니라 너무 긴장하고 부끄럽고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어찔어찔 현기증이 나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거의 반쯤 미친 것처럼 돼요. 값을 깎이는커녕 거스름돈을 받는 것도 잊어버릴 뿐더러 산 물건을 갖고 오는 것도 잊은 적이 종종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는 도쿄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종일 집안에서 뒹굴거리며 보내던 그런 속사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리키한테 지갑을 맡기고 다니면 호리키는 엄청나게 값을 잘 깎는 데다가 잘 놀 줄 안다거나 할까?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게 돈을 썼으며 비싼 택시를 멀리하고 전차, 버스, 증기선 등을 각각 잘 활용해서 최단 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수완도 보였습니다. 또 아침에 매춘부한테 들려서 돌아올 때면 무슨 요종에 들러 목욕을 하고 따끈한 두부에 가볍게 술 한 잔을 하는 것이 몇 푼 들지 않으면서도 호사스러운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현장 교육도 시켜주었고 그 외에도 포장마차의 소고기 덮밥, 참새구이가 싸면서도 자양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설교했고 전기 블랑만큼 술 기운이 빨리 도는 것은 없다고 보증했고 어쨌든 계산하는 일에 관해서는 저한테 일말의 불안이나 공포도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호리키하고 교제하면서 또 좋았던 점은 호리키가 상대방의 생각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소위 정열이 분출하는 대로 온종일 시시한 얘기를 계속 짓거려대서 둘이서 걷다가도 지쳐서 어색한 침묵에 빠지게 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과 접할 때면 끔찍한 침묵이 그 자리에 나타날 것을 경계하느라 원래는 입이 무거운 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익살을 떨었던 것입니다만 지금은 호리키 이 바보가 무의식적으로 그 익살꾼 역할을 자진해서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흘려들으면서 가끔 설마 라는 둥 맞장구 치면서 웃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술, 담배, 창녀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소유물을 모두 팔아치워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저한테 창녀라는 것은 인간도 여성도 아닌 백치 혹은 미치광이처럼 느껴져서 그 품 안에서는 완전히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서글플 만큼 정말이지 티끌만큼도 욕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서 동료로서의 친근감 같은 것을 느끼는지 저는 언제나 창녀들로부터 거북살스럽지 않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호감을 샀습니다.
아무런 타산도 없는 호의, 강요하지 않는 호의,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호의. 저는 백치 아니면 그 미치광이 같은 창녀들에게서 마리아의 후광을 실제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도망쳐 조촐한 하룻밤의 안식을 찾아 그야말로 저와 동료인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동안 어느 틈인지 저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종의 역겨운 기운이 저에게서 풍기게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위 불혹이었습니다만 그 불혹은 점차 선명하게 표면으로 떠올랐고 저는 호리키한테서 그 사실을 지적당하고서는 아연실색했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속된 말로 한다면 저는 창녀로 여자 수행을 쌓았던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여자 다루는 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여자 수행은 창녀한테서 쌓은 것이 제일 엄격하고 효과도 있다고 하던데 이미 저한테서는 여자를 잘 다루는 도사 냄새가 배어버려서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맡고 접근하는 그런 추잡하고도 불명예스러운 분위기가 몸에 배게 되었고 그쪽이 제가 창녀들에게서 얻은 정신적 휴양 따위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되었나 봅니다. 호리키는 그 말을 반은 공치사로 한 것이겠지만 슬프게도 저 또한 찝히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다방 여 종업원한테서 유치한 편지를 받은 기억도 있고 사쿠라기동의 이웃집 장군댁의 20살 정도 되는 따님이 매일 아침 제가 등교하는 시간에 별로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옅은 화장을 하고 자기 집 문을 들락거리기도 하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 제가 점잖게 있어도 일하는 여자가 또 단골 담배가게 딸이 건네준 담뱃값 안에 또 가부키를 보러 갔을 때 옆자리에 앉았던 여자한테서 또 한밤중에 전철에서 취해서 자다가 또 생각지도 않았던 고향의 친척집 딸한테서도 애절한 편지가 오고 또 누군지 알 수 없는 아가씨가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손수 만든 듯한 인형을 제가 극도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끝번으로 끝나버려서 그 이상의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여자들로부터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드는 분위기가 저의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다는 사실은 이건 여복 자랑이니 뭐니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농담이 아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호리키 같은 놈한테서 지적받고 굴욕 비슷한 씁쓸함을 느낌과 동시에 창녀들과 같이 지내는 일에도 단박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호리키는 또 그 최신 유행을 쫓는 허세에서 어느 날 저를 공산주의 독소회라든가 하는 그런 비밀 연구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호리키 같은 인물에게는 공산주의 비밀 모임도 예의 도쿄 안내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지는 모릅니다. 저는 소위 동지들한테 소개되었고 팸플렛을 몇 개 사게 되었고 그리고 상석에 있던 퍽 못생긴 청년한테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얘기가 당연하고 뻔한 얘기로 느껴졌습니다. 그야 그렇겠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속을 알 수 없는 보다 더 끔찍한 것이 있었습니다. 욕심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허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고 색과 욕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늘어놓고 보아도 부족한 그 무엇. 저로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인간 세상의 밑바닥에는 경제만이 아닌 묘한 괴담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괴담에 잠뜩 겁먹은 저는 소위 유물론이라는 것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수긍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새싹을 보고 희망의 기쁨을 느끼거나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모임에 출석했고 동지들이 무슨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한 얼굴로 1 더하기 1은 2나 다름없는 거의 초등 수학 비슷한 이론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워서 예의 제 익살로 모임의 긴장감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점차 연구회의 무거운 분위기도 풀어져서 저는 그 모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기 있는 존재가 되었었나 봅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사람들은
저 역시 자기들처럼 단순하고 낙천적인 익살꾼 동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속이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동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모임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해서 모두에게 익사를 서비스했습니다.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르크스로 맺어진 친근감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즐겼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합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고 그 구조가 불가해해서 도저히 창문도 없고 뼛속까지 냉기가 스며드는 그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바깥이 비합법의 바다라 해도 거기에 뛰어들어 헤엄치다 죽음에 이르는 편이 저한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음지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비참한 패자 또는 악덕한 자를 지칭하는 말 같습니다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에 존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다정한 마음은 저 자신도 황홀해질 정도로 정다운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 범인의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 세상에서 평생 동안 범인의식으로 괴로워하겠지만 그것은 조강지처 같은 나의 좋은 반려자니까 그 녀석하고 둘이 쓸쓸하게 논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또 속된 말에 뒤가 캥기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상처는 제가 아기였을 때부터 저절로 한쪽 정강이에 새긴 것이 크면서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 뼈에까지 닿아서 밤마다 겪는 고통은 변화무쌍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점차 혈육보다 더 정답게 느껴지고 그 통증은 상처의 살아있는 감정, 사랑의 속삭임으로까지 느껴졌던 저라는 남자에게 지하운동 그룹의 분위기는 묘하게 맘에 놓이고 편했습니다. 즉 운동 본래의 목적보다도 그 운동의 표피가 저에게 잘 맞았던 것입니다. 호리키의 경우는 그저 바보 같은 놈이 찝쩍거리는 그런 것이어서 저를 소개하기 위해 딱 한 번 그 모임에 갔을 뿐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생산면의 연구와 함께 소비면의 시찰도 필요한 거야 라는 둥 설익은 흰소리나 짓겨러대면서 그 모임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저 저를 그 소비면의 시찰 쪽으로만 끌고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리키처럼 유행쫓기를 좋아하는 호영에서 마르크스주의자로 자칭하는 자도 있었고 또 저처럼 그저 비합법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서 거기 놀러 앉는 자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런 실상을 진짜 마르크스주의 신봉자가 간파했더라면 호리키도 저도 불같이 야단맞고 비열한 배신자로 낙인 찍혀 금방 쫓겨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호리키도 좀처럼 제명 처분 당하지 않았으며 특히나 저는 합법적인 세계에 있을 때보다도 그 비합법적인 세계에서 오히려 더 자유롭게 소위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래성 있는 동지로서 픽하고 웃음이 날 만큼 과장되고 비민스레 다루어지던 갖가지 임무를 떠맡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또 실제로 저는 그런 임무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태연하게 뭐든지 떠맡았고 쓸데없이 긴장해서 걔한테 의심을 사거나 불심 검문을 당해서 실패하거나 하는 일도 없이 웃으면서 또 남들을 웃기면서 그들이 위험하다고 칭하는 일을 어쨌든 확실하게 해치웠습니다. 그 운동에 가담한 패거리들은 큰일이나 되는 것처럼 긴장하고 시원치 않은 탐정 소설 흉내까지 내면서 극도로 경계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일이란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정도로 시시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엄청 위험하다는 듯 잠뜩 힘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은 당원이 되고 체포되어서 평생을 형무소에서 보내게 된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매일 잠 못 이루며 지옥에서 신음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옥 쪽이 편할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쿠라기동의 별택에서 아버님은 손님이다 외출이다 해서 같은 집에 살아도 사흘이고 나흘이고 얼굴을 마주칠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쩐지 아버지가 어렵고 무서워서 이 집에서 나가 어딘가 하숙이라도 했으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아버님이 그 집을 팔 생각인 것 같다는 얘기를 집 지키는 노인한테서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의원 임기도 슬슬 다 되어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이제는 더 이상 선거에 나갈 의사도 없으신 것 같았고 고향에 응거할 집도 지어놓았고 해서 도쿄에 미련이 없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겨우 고교생에 지나지 않는 저를 위해 저택과 하인을 두는 것도 낭비라고 생각하셨는지 어쨌든 그 집은 얼마 있다 남의 손에 넘어갔고 저는 혼고의 모리가와 동에 있는 센유관이라고 하는 낡은 하숙집의 어두컴컴한 방으로 이사했고 금방 돈에 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버지한테서 매달 정해진 액수의 용돈을 받아왔고 그 돈은 2, 3일 안에 금방 없어졌지만 담배든 술이든 치즈든 과일이든 늘 집에 있었고 책이랑 문방구랑 옷에 관한 것 일체는 언제나 근처에 있는 가게에서 외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호리키한테 메밀국수라든가 새우튀김 덮밥 같은 것을 사주어도 아버지가 단골이셨던 동네 식당에서는 그냥 가게에서 나오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숙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면서 모든 것을 타다리 받는 일정한 송급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저는 당황했습니다. 송금은 역시 2, 3일 사이에 떨어져 버렸고 저는 덜컥 겁이 나고 불안에 미칠 것 같아 아버지, 형, 누나들한테 번갈아 돈을 부탁하는 전보와 자세한 얘기는 편지로 써 보내겠다라는 편지를 연발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호소한 사정이란 하나같이 익살의 허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웃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호리키가 가르쳐준 전당포에 부지런히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늘 돈에 쪼들렸습니다. 필경 저한테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하숙집에서 혼자 생활해 나갈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숙집 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끔찍했고 금방이라도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와 일격을 가할 것 같아서 거리로 뛰쳐나가 예의 운동과 관련된 심부름을 하거나 호리키와 싼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거나 하면서 학업도 그림 공부도 거의 포기하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는 11월 연상의 유부녀와 정사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운명은 일변했습니다. 학교는 빠지지, 학교 공부는 조금도 안 하지. 그런데도 묘하게 시험 답안 쓰는 요령이 좋았는지 그때까지는 그럭저럭 고향의 가족들을 속여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슬 출석 일수 부족 등으로 학교 쪽에서 은밀히 고향의 아버지한테 보고가 간 듯 아버지 대리로 큰형이 준엄한 문장의 긴 편지를 저한테 보내오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직접적인 고통은 그런 것보다도 돈이 없다는 것과 예의운동과 관련된 심부름을 도저히 놀이기분으로 할 수 없을 만큼 격심해지고 바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앙지구라고 했는지 무슨 지구라고 했는지 어쨌든 홍고, 고이시가와 간다 주변에 있는 학교 전체의 마르크스 학생 행동대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장봉기라는 말을 듣고는 작은 주머니 칼을 사고 그것을 레인코트 주머니에 넣고 여기저기로 뛰어다니면서 소위 연락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푹 자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피 쪽에서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잇따라 일거리가 날아와서 제 약한 몸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비합법적이라는 것에 대한 흥미에서 그 그룹의 심부름을 해온 것인데다 그야말로 농담이 진담이 된 격으로 너무 바빠지게 되었지만 속으로 피사람들한테 이것 번지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들 직계한테 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묻고 싶은 짜증스러운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도망은 쳤지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고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 특별한 호의를 보이던 여자가 셋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제가 하숙하고 있는 센유관 딸이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제가 예의운동과 관련된 심부름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돌아와 밥을 먹지 않고 잠에 골아 떨어지고 나면 꼭 편지지와 만년필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와서는 미안해요. 아래층에서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시끄럽게 굴어서 차분하게 편지도 못 쓰거든요.
라고 하면서 제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1시간 이상 극적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또 모른 척하고 자면 될 일인데 제가 뭔가 말해줬으면 하는 기색이 그 아가씨에게 역력한 것 같아서 예의 수동적인 봉사정신을 발휘해 지쳐빠진 몸을 하고 기압을 넣고 배를 깔고 누워 담배를 태우면서 말했습니다. 여자한테서 온 연애 편지로 피운 불로 물을 데워서 목욕한 남자가 있다는군요. 어머나 아이 싫어. 당신이죠? 우유를 끓여 먹은 적도 있죠. 그런 분하고 있다니 영광이네요. 우유 많이 드세요. 이 사람 빨리 좀 안 가나. 편지라니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게 틀림없이 가가 격여 따위를 극적거리고 있을 게 분명합니다. 어디 좀 보여줘 봐요. 죽어도 안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아이 싫어. 어머나 싫어요 하면서 좋아하는 꼴이라니 정말 역겹고 흥이 깨질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부름이라도 시키자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전찻길에 약방에 가서 칼모틴 좀 사다 줄래? 너무 피곤해서 얼굴이 후끈거리고 잠이 안 오거든. 미안해. 돈은 괜찮아요. 돈 따위. 기뻐하며 일어섭니다.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결코 여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자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여자 고등 사범 학교의 문과생인 소위 동지였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예의 운동상 임무 때문에 싫어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 여자는 언제나 저를 쫓아다녔고 마구잡이로 저한테 이것저것 사주곤 했습니다. 나를 진짜 누나라고 생각해도 돼. 저는 그 가짜놈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스어린 미소를 짓고 대답합니다. 어쨌든 화나게 하면 무섭다. 오로지 어떻게든 얼버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 추하고 역겨운 여자에게 점점 더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받으면 기쁜 표정을 짓고 농담을 해서 웃기고 어느 여름날 밤 그 여자가 아무리 해도 떨어지려 하지 않기에 그만 가주었으면 하는 일념에 어두운 곳에서 키스를 해주었더니 천박하게도 미친 듯이 흥분해서는 자동차를 불러서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 비밀리에 빌려둔 빌딩의 좁은 방으로 저를 끌고 가 아침까지 난리굿을 치는 지경이 되었고 저는 엉뚱한 누나로군 하고 몰래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숙집 딸이건 이 동지건 아무래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였기에 지금까지의 여러 여자들처럼 적당히 피할 수가 없어서 예의 불안감 때문에 두 사람의 비위를 그저 열심히 맞춘 것이 저를 완전히 옴짝달싹 못하는 형편에 이르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 즈음 저는 또 긴저에 있는 어떤 큰 카페의 아가씨한테 뜻밖의 신세를 졌습니다. 겨우 한번 만났을 뿐인데도 신세진 게 마음에 걸려서 역시 옴짝달싹 못할 만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쯤이면 저도 구태여 호리키가 안내해주지 않아도 혼자 전철을 탈 수 있었고 카부키 극장에도 갈 수 있었고 또 가스리를 입고도 카페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소의 뻔뻔함을 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인간들이 자신감과 폭력을 못 믿어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조금씩 남과 제대로 인사, 아니 저는 역시 패배한 익살꾼의 괴로운 웃음을 수반하지 않고는 인사조차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정신없고 갈팡질팡한 인사이긴 해도 어쨌든 할 수 있을 만큼의 기량을 주로 금전 문제에 있어서 부자율스러워진 덕택에 체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두려워서 오히려 큰 카페에서 수많은 취객 또는 아가씨들이나 보이들과 섞여 있으면 저의 이 끊임없는 쫓기는 듯한 마음도 진정되지 않을까 하고 시벤을 들고 긴자에 있는 큰 카페에 혼자 들어가 웃으면서 여급한테 시벤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해줘요 라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말투에 어딘지 관서지방의 사투리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저의 와들와들 떨던 마음을 묘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아니 돈 걱정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걱정이 사라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